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복수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우리 오프라인에 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날짜를 이제 월요일부터 맞춰서 올렸는데 수요일부터 맞춰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강의 업로드가 수요일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월화 그렇게 한 5일 단위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안 올렸어요. 월요일날 올린 거를 다시 수요일날 내일 재업로드하고 인강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 양해를 부탁드려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수업 인강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인강 듣는 분들이 많이 전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이제 6주차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대신 또 프린트로 나가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좀 하세요. 오늘 나갈 거 내용 정리예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해야 돼요. 요거 금융론에서 증권 파트에서는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정작 외우는 법도 되게 쉽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답도 되게 쉬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까지가 금융이어요. 그 다음 부동산 이용,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위험 분석,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권 양도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요렇게가 개발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다 보면 사용하는 거예요. 어제 점심 강의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뉴스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들 나와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운데 가장 최초로 이제 큰 회사가 SM이죠, 그죠? SM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이요? 이제 이수만 씨가 만드셨죠. 근데 그분이 그런데 이제 물러나신 거죠. 근데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물러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뭐 약간의 이제 이렇게 뭐가 이제 이게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BTS를 키워낸 엔터테인먼트가 어디예요? 하이브라고 이제 명칭 바꿨죠. 하이브라고 하는 곳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주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2주주인 카카오와의 이제 관계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이런 얘기가 밑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뭐예요? 자, 신주 인수권 사채 무슨 금융? 매자닌 금융. 전환 사채 무슨 금융? 매자닌 금융. 저거 강의 드신 분은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점심 먹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한테도. 그래, 주택관리사 옆에 선생님 교수님도 계시고 근데 알아하실래나? 그렇거든요. 다 쓰는 얘기거든요. 근데 관심 갖지 않고 뉴스네 하고 딴 거 돌려서 딴 거 보고 뭐 동치미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갈 거 복습 좀 하고 갈게요. 지난주차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할 때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위쪽에다 부과한 거죠. 그럼 위쪽에 부과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초과 공급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아니 라면 한 개에 3,000원씩 하는데 3,000원이 너무나 비싸서 정부야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정부는 개입해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000원보다 낮은 1,000원까지 받아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만 라면 한 개 3,000원인데 정부가 국민들 약 올리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라면 한 개 3,000원 너무 비싸니까 5,000원 아래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지금 3,000원, 5,0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더 약 올리는 방법은 라면 한 개 100만 원 아래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열받아 미쳐버려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부과하면 절대 초과 공급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쪽에 부과할 때만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X예요.
두 번째, 재산세 부과 시 전가되는 크기는, 자, 재산세를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은 재산세를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공급을 줄인다. 공급을 줄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즉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은 임대료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세금이 100원 부과됐다고 해서 임대료를 100원만큼 올리지 못하고 60원 올렸다면 60원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40원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텐데 이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울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크 탄작입니다. 비탄력일수록 크고 탄력적일수록 작습니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은 작아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X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의식 해소라도 선입견을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버려지긴 해요. 그런데 나는 탄력성만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나. 그래서 이미 탄력성 들어갈 때 아무리 쉬운 얘기라도 쥐가 나. 그리고 쥐가 날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나는 그래프만 보이면 알러지가 생겨. 라고 하면 그래프가 아주 아무 간단한 거야. 두 개야. X자. 딱 두 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어려울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아무리 쉽게 말하고도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X자인 그 그래프를 가파르게 완만하게 조정해 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단순하고 간단한 거거든요. 마샬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버리시면 답은 너무 간단해요. 비크탄작입니다.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과 똑같은 말. 그렇죠. 누적이 총이죠. 그래서 총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면 총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은 똑같고 이자가 원금 균등이 작으니까 원금 균등이 더 작아야지. 즉 원리금 균등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금 균등을 앞에다가 두었으니까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더 작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더 작다, 더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4번의 대출기간 만기 때까지 대출기관의 총이자 수입은 뭐만 원채고 부담만. 그래서 원채 부담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원채 그 다음 부담이라 그랬어요. 부담은 항상 원채의 순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에 원리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채원의 순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원의 순서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도 채원이고 대출 잔액도 채원의 순서고 그리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인 총원리금 상환액도 채원의 순서고 이런 순서로 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상환기간에 해당되는 듀레이션도 얘가 가장 길고 얘가 가장 짧으니까 채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채원의 순서인 거 맞죠? 가운데 원리금 들어갑니다. 무조건 가운데 원리금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맞고 저당의 유동화로 인해 주택금융기관의 대출자금 여러분 융자기간이 10년이라고 합시다. 이자를 고정금리 5%로 빌려준다 합시다. 그러면 융자기간이 10년이면 10년 동안 금융기관은 돈 빌려주면 10년 동안 돈 묶여요 안 묶여요? 묶이죠? 이게 그 말이야. 주택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장기 고정화 이 말은 돈이 묶인다는 뜻이에요. 예, 돈이 묶인다. 그럼 돈이 묶이면 무슨 위험이 따라와요? 유동성 위험이 따라와요. 그런데 5%로 빌려줬는데 시장의 이자율이 6%면 금리차 손해가 나죠. 이 금리차 손해를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금리 위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돈이 묶이는 유동성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5%로 빌려줬는데 시장금리가 6%면 금리차 손해나는 금리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화란 대출과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이 될 텐데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주택저당 채권 얘가 주고 저당권이 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함으로써 돈이 들어오는 걸 유동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유동화를 함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니 유동성 위험이 해소되고 들어온 돈으로 5% 아닌 6%로 빌려주면 금리차 손해나는 위험도 해소되니까 당연히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도 감소한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하고 문장과 매치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명했을 때 설명을 10분 전에 하고 문장 매치를 10분 딱 지나서 하면
10분 전에 했던 거 싹 까먹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설명할 때 또 다뤄드리고 또 다뤄드리고 시험 때까지 또 다뤄드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앞에 있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할 때 첫 번째 조상님 불러서 앞에 있으나 없는 거가 똑같았지, 두 번째는 그날 안 나왔지,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거를 들은 적 없는 상태로 시험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기출인데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여기는 올린다고 그랬고 6주차 수요일 날 똑같이 올라갈 거고 여기에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기도 수요일 날 업로드 되는 거, 수요일부터 단원별로 업로드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업로드 되는 부분들을라도 메모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도움 돼요. 지금 되게 잘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제가 보면서 감탄하는 분들, 실제로 하나하나 다 써서 이렇게 연습하시고 하는, 그렇게 되게 도움 돼요. 써보는 게. 그러니까 꼭 그만큼이라도 하면 많이 남는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 우리 주택저당증권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억 살리고 동시에 연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금융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억씩 돈 빌려줄 테니까 은행 앞에 줄 서세요. 단 갚을 능력 순으로 쓰세요. 은행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쓰세요. 1000명이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출을 했는데 얼마씩 빌려줬냐면 1억씩, 그때 적용되는 고정금리라고 합시다. 5%고 융자기간은 10년이라 합시다. 자,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무슨 위험에 따라온다 그랬어요?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 돈이 묶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 그걸 돈이 묶인다 이 말을 시험에 돈이 묶이는 위험 이렇게 안 나온다고, 장기 고정화되는 위험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그다음 금리차로 인해 수익성 악화되는 위험을 금리 위험. 그럼 이제 이쪽으로 뭐가 간다? 저당권이 가고 또 하나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간다. 원리금 수취권이 가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며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인데 민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른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라 부른다. 그런데 얘가 자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묶이는 위험, 유동성 위험과 금리차 위험인 금리 위험이 따라온다 그랬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이것을 판다.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더라. 이런 회사를 실체회사라고 해요. 그러나 건물 없고 대표이사 없고 상근 임직원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는 명목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경우는 이렇게 MBS를 발행할 때는 얘한테 넘기지만 MBS가 아닌 ABS를 발행하려면 특수목적회사 또는 특별목적회사라는 SPC,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어떠한 ABS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그걸 특별목적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SPC라고 말해요. 얘가 SPC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ABS를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MBS는 뭐를 통해 발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발행하고 ABS는 뭘 통해 발행하고 SPC를 통해 발행하고, 근데 미국은 다 SPC를 통해서 발행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MBS를 발행할 때 IMF 다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상의 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해요. 그 당시에 자본금 2조로 출범한 공사인데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말하면 국토부가 1조 그리고 한국은행이 1조 출원해서 만든 공사입니다. 여하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MBS를 발행하는데 투자자가 얘를 산다. 그건 투자자가 뭘 한다. 돈이 나간다. 그건 다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관점도 관점을 바꿔봐요.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고 그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투입되어지는 비용. 그게 뭐다? 다 투자예요. 투자 비용이라고.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얻어지는 거지. 그것은 투자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인풋, 투입이고 나중에 결과물은 산출이에요. 언제나 투입과 산출이 투자의 기본이에요. 돌아와서 투자자가 얘를 산다. 그것은 투자예요. 그러면 살 때 투자자는 언제나 자기의 기회비용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기회비용, 아직 투자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용어 안 했지만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3%면 이것과 함께 비교해요. 이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 MBS의 수익률은 이거보다 높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100억 원을 대출해서 5% 이자 수익을 얻으면 얼마예요? 100억 원에 5%. 5억.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5억. 그러면 6%를 지급하면 얼마 지급해요? 6억. 그럼 유동화 될 때마다 5억 벌어서 6억 지급하면 1억씩 손해나잖아. 그럼 여기 6% 되면 안 되지. 그러면 몇 퍼센트가 돼야만 되느냐? 이거보다 낮은 퍼센트가 돼야 돼요. 이를테면 4%라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5억 벌어서 여기서 4억 지급하면 유동화 될 때마다 1억씩 차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동화가 될 수 있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더 크니까 이걸 살 수 있지. 그래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00억만큼 발행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럼 100억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유동성 위험이 해소되겠지. 돈이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돈을 6%로 대출하면 금리 위험도 해소되겠지. 이 부분이 2차 저당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의 경우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이걸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래. 이 과정을. 다시 말하면 주택저당 채권을 이렇게 매각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을 저당의 유동화라 하고 결국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시장은 2차 시장이며 여기는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돈이 들어왔으니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되게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시험에 문장에 낼 때 저당의 유동화로 말미암아 유동성이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맞죠?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왜 이 문제는 이게 맞고 이 문제는 이게 맞는데 틀린가요? 이렇게 달라. 잘 봐봐 글자가. 하나는 유동성, 하나는 유동성 위험. 그리고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금하고 원리금 구분 못하는 분 진짜 많아요. 같은 거 아닌가요? 뭐 한 글자 차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진짜 많다고.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과정 이해하셨죠? 자 여기다 바탕을 두고 이제 얘를 차입자. 그리고 MBS 얘가 발행하는 발행자라고 하잔 말이에요. 발행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투자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위지 말란 말이에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와 똑같아. 그럼 가리키는 쪽을 봐야 돼. 근데 손가락을 보는 거야. 그림을 보는 건. 그래프를 이걸 따라서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만 보면 돼. 개론은. 그래서 개론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막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베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노력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예, 점수가 잘 나와. 그래서 이제 가요. 자, 주택저당 증권부터 갈 텐데요. 교재는 405쪽을 보시고 합격서는 129쪽입니다. 기본서 앞에 기본서 페이지, 뒤에가 합격서 페이지. 자, 주택저당 증권에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MPTS. 이게 무슨 형이냐면 지분형이에요. 뭐라고요? 지분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분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식하고 채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주식은 지분증권이고 채권은 부채증권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ABS, MBS는 지분증권이었어요? 부채증권이었어요? 네, 부채증권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ABS나 MBS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다? 부채증권이었어요. 얘는 부채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채증권인데 그 중에서 이 MBS의 종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저당 증권은 MBS를 말하는 거예요. 그 MBS의 종류예요. 근데 그 MBS의 종류인데 MPTS라는 게 있어요. MPTS는 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돼요. 머리 글자 따면. 그러면 여러분 다 저걸 알면 좋아요.
그런데 끝이 S로 끝나는 건 이게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영어 다 알면 좋아요. 그러나 영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머리 글자 따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요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 말은 그 우리말로 나와 있는 저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왜? 학자들이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로 외우시면 곤란해요. 무조건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영어 단어예요. MPTS를 바꾸진 않아. 그러나 이체증권은 저 말을 바꿔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기억하지 마시고 꼭 MPTS로 기억하시라. 자, 그럼 MPTS는 제가 지분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분형이라고 그랬어요? 지분형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지분형 증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분형이에요. 그럼 왜 지분형인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부터 말하는 이 그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만 잘 보세요. 그리고 그림은 잃어버려도 돼.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그림에서 설명하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갈게요. 아까 차입자가 있었고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렸어요. 아까 그림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차입자, 저당 차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서 보면 저당 차이자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거 하나 고쳐주시면 되겠고, 기본서에 페이지에 차입자, 그 다음에 얘는 발행자, 얘는 투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이때 MBS를 원래 MBS 발행하는 거죠. 근데 그 MBS의 구체적인 이름이 MPTS라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뭘 샀냐면 지분형 증권을 산 거야. 부채증권인데 꼭 지분증권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 또는 지분형 증권 이렇게 말한다고. 절대 지분증권 그러면 안 돼. 이거 빼면 안 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왜? 부채증권이니까. 그 다음 투자자의 경우는 어떤 권한을 갖나 봐요. 왜 지분형이라고 말하냐면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넘어갔지. 그 다음 또 하나 유념할 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발행기관이 돈 빌려주고 가진 권한 두 개가 하나가 원리금 수취권이고 하나는 뭐였죠? 저당권이었잖아. 근데 저당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당권의 주된 게 뭐라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 그거를 금융에서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주택저당 채권이야. 민법에서는 피담보 채권이란 말만 나오고 금융에서는 그 피담보 채권이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주택저당 대출 채권 이렇게 말한다고. 그 주택저당 채권을 넘기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든 금융기관들의 주택저당 채권이 다 모여. 그걸 영어로 모기지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이렇게 말해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 이야기를 우리 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장황해진 거야, 말이. 그래, 주택저당 채권을 다 모은 것,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이거예요. 자, 그럼 말해봐요. 두 번째 줄. 자,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그게 17회와 24회 때 나온 말이야, 이게. 자, 그런데 시험이 22회 때는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저당채권의 집합. 저당채권의 집합이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당채권의 집합이라고 나와도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채권의 집합 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 권한이 전부 다 투자자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권한을 다 가지니까 지분형이지. 그 다음 30만 원 갚았다 합시다. 그럼 30만 원 받을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투자자한테 있는 거지. 그런데 차입자하고 투자자가 서로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예요. 진짜 많은 차입자와 진짜 많은 투자자가 있다고. 투자자 10,000명, 차입자가 예를 들어서 15,000명이라 합시다. 둘이 모르는 사이야. 어떻게 알아? 얘를 끼고 연결될 뿐이지. 그럼 얘가 받잖아요? 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얘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서 간다고. 근데 이런 구조가 유지되려면 돈 들어 안 들어요? 무조건 돈 들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 관리 비용이라고 한다고. 근데 중요하잖아요, 시험에. 여하튼 돈 들어가.
돈 들어가니까 10,000원 떼고 관리하는 비용 10,000원 떼고 관리비 쪽으로 10,000원 떼고 29만 원 얘한테 넘겨준다고. 왜냐면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자가 가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택 아까 여기가 제가 금융기관이 얼마를 마련했다고 아까 좀 전에 말하고 시작했어요. 저 화면에서 100억.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돈 빌려줄 금액 전체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저당 총액이라고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택저당 총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MPT에서도 얼마만큼 발행할 것 같아요? 100억만큼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 발행액도. 그러니까 지분형의 특징은 뭐냐면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지 않아요. 빌려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과담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초과담보라는 개념은 여러분 초과담보는 뭐냐?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 아파트 5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려줄 때 근저당 설정할 때 120%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1억 2천 그런다고. 그럼 빌려준 돈보다 담보를 초과로 설정하는 것도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아파트가 있긴 해도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용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이에요. 신용 보강의 방법에는 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초과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외적인 방법으로 보증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만약에 얘가 조기 상환을 했다 합시다. 그럼 조기 상환은 일정 기간 돈 빌려주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험해요. 그렇죠? 돈을 빨리 갚는 게 왜 위험인가요?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수익이 깨져나가잖아. 내가 수익 내려고 돈 빌려줬는데 얘가 일찍 갚아. 여러분 은행에 돈 일찍 갚아보세요. 은행이 별로 안 좋아요. 약속된 기간 동안에 또박또박 돈 갚는 게 제일 좋아, 은행은. 그래서 수익을 내니까. 근데 우리는 이자가 싫으니까 빨리빨리 갚으려고 그러지. 그게 조기 상환이라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면 원리금 수취권 가진 자, 돈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위험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그렇죠.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자, 그다음 잘 봐요. 그다음 얘가 조기 상환하면 원칙적으로 얘도 얘한테 조기 상환해야죠.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말해야지. 둘이 둘 관계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둘이 있는 것처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많은 아까 투자자가 몇 명이랬지 제가? 10,000명. 그럼 10,000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00명의 투자자한테 어떻게 해요? 얘가 그냥 조기 상환하면 안 되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야, 얘가 조기 상환했단다 하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부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콜옵션이라 그래. 콜을 한다고. 콜을 해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얘가 조기 상환했어.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럼 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예, 조기 상환했으니까 얘도 조기 상환 하겠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알았어. 내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할게. 이래야지. 얘가 싫은데? 하고 얘가 조기 상환하는 걸 방어했어. 방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콜방어라 그래요. 근데 콜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콜방어를 못해. 얘가 조기 상환하는 걸 얘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 그러는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조기 상환 위험을 얘가 부담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콜방어는 누가 조기 상환하는 걸 방어한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조기 상환하는 걸 투자자가 방어하는 거예요? 발행자야. 차입자가 아니야. 얘는 얘한테 조기 상환하고 콜방어는 얘가 얘한테 조기 상환하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자의 조기 상환에 대해 투자자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 그래. 이런 걸 쓰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쓰면서 외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나 그냥 쓰면서 외우려고 그러면 글자 살짝 바꿔서 차입자가 발행자에 대해 조기 상환하는 걸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 한다. 이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라고. 자, 얘가 얘한테 조기 상환하는 걸 얘가 방어하는 걸 콜방어라 한다고. 근데 콜방어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얘가 부담한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예, 그럼 돼. 자, 그거 이해시키려고 이 그림을 한 거야. 그럼 이런 구조를 계속 제가 돌려가면서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만 모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쓸 것도 없고 제가 부탁드려요. 제발 쓸 것도 없고 시험에 나올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를 갖고 쓰면서 보시냐 이거지. 제가 좀 이따가 시험에 나올 것만 해드린다 그러는데 못 믿죠 저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못 믿는 사람 많더라. 잘 봐요. MBB. MBB는 이게 채권이야. 본드. 본드가 이게 붙이는 게 아니라고. 이게 채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B로 끝나는 게 채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학자들이 제법 많이 통일되는 10명의 학자가 거의 똑같이 통일되는 말이 요거는 거의 통일돼. 유일하게. 나머지 아까 이체증권이라고 그랬죠. MBTS 이체증권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학자들이 진짜 많이 달라요. 의견이. 10명의 학자들이 말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많지 않아. 다 달라. 근데 이거는 거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더라도 MBB 얘는 뭐냐면 채권형이에요. 뭐라고요? 채권형이라고. 똑같은 그림 그렸어요. 자, 설명 다시 할게요. 여기 MBB 발행했다 합시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갑이 을한테 돈 빌리고 써주는 게 있어. 자, 얼마 빌렸다, 언제 이자 주마. 그리고 써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 차용증서 또는 차용증이에요. 근데 회사가 돈 빌리고 써주는 거 있어요. 그건 차용증서를 안 해. 회사가 돈 빌리고 써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근데 회사가 발행하는 걸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 그래요. 나라가 돈 빌리고 써주는 건 국채 그래요. 공기관, 공사 같은 데서 돈 빌리고 써주는 건 공채. 은행이 돈 빌리고 써주는 건 은행채야. 그게 은행 채권이야. 은행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와서 금융채란 말이에요. 그게 금융기관이 하는 거니까 은행채, 채권이라고 다. 그럼 이런 채권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얘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1억을 빌리고 여기에 1억 빌렸으면 원금 써 있고 언제 몇 개월 단위로 이자 주며 이자는 몇 % 줄게. 그리고 만약에 그 이자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인 거예요. 채권이라고. 그럼 돈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 빌리는 건 전부 다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런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발행자가 어떤 권한을 가질까?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가 가져요.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가 가지고 그다음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도 발행자가 가져. 투자자가 권한 가지는 건 없어요.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빌린 거라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가지는데 이렇게 30만 원 갚으면 저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발행자가 있다고. 이거 잘 보세요. 그럼 발행자가 있으니까 얘한테 30만 원 줄까 안 줄까? 안 준다니까? 안 준다고. 29만 원도 안 주고. 정해져 있는 날짜에 그냥 이자 준다고. 그 다음에요. 주택지당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00억. 우리 약속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깜빡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항상 100억 발행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약속하는 거예요. 100억이라 치자. 그러면 주택지당 총액이 100억이요. 그러면 이 100억을 기초로 얘가 발행하는데 이때 MBB 발행액은요. 이거보다 더 적어. 이걸 담보로 발행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억만큼만 발행한다 치면 40억의 여유를 두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초과담보라 그래요. 초과담보가 있어요. 초과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기상환 위험을 얘가 부담해야 되거든. 얘는 좀 이따 보면 콜방어하거든. 얘 중간에 짜부되거든. 그렇게 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돼요. 보세요. 조기상환 했다고 쳐.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하죠?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가지니까. 그 말은 얘가 조기상환 했네? 근데 얘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데 얘한테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 불렀어. 콜을 했어. 콜을 했는데 얘가 왜 불렀어? 하고 왔겠죠. 자, 왜 불렀어? 그랬더니 얘가 조기상환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뭐라 그래?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조기상환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얘는 방어할 수 있어. 콜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얘는 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조기 상환을 얘가 방어할 수 있다. 콜방어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조기 상환 위험 얘가 다 부담해야지. 심지어 채무 불이행하더라도 부담해야지. 얘는 콜방어 행사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확보한다. 됐나요? 네, 그렇게. 이번엔 MPTB를 설명하겠어요. 잘 봐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원리 터득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고개 숙이면서 쓰지 마시고 잘 보라고요. 어떤 분이 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러길래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친 게 혼합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려고 합격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려고. 이제 제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책임 의식이 있걸랑. 저분은 꼭 합격하셔야 돼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안 들으시면 뭐 제 책임은 아니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합친 걸 짬뽕인데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혼합형이에요. MPTB 이거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학자들이 제일 의견이 갈리는 말이야. 10명이 의견을 내면 10명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 개도 기억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끝이 비로 끝나는 건 채권이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였어요. 됐나요? 구조는 똑같아. MPTB를 발행했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잠깐만 설명할까요? 미국의 역사예요. 미국의 역사. 미국 거 들어왔으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왔을 것 같아 느낌상. M. 가장 먼저 뭐가 나왔을 것 같으냐고 설명하는 순서겠지 뭐. MPTS.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건 말이죠.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지? 투자자. 위험 누가 지지? 투자자. 그래서 위험도 높고 수익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수익이 높은 건 좋은데 위험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한테 외면받았어요. 안전하게 나왔으면 좋겠네. 그 다음 나온 게 MBB예요. MBB는 권한 누구한테 있죠? 발행자. 위험 누구한테 있죠? 발행자.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안전해. 그래서 수익이 제일 낮아. 위험도 낮고 수익도 뒤따 낮아. 그러면 위험이 낮은 건 좋은데 수익이 낮은 건 투자 대상으로서 별 이렇게 대상이 좀 안 되는 거지. 투자자한테 큰 매력이 못 되네. 그래서 이렇게 돼. 사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뭐예요? 예, 위험도 좀 중간이고 수익도 좀 중간인 게 좋겠네. 그게 나온 게 MPTB야. 이게 나왔어요. 이게 위험도 수익 중간, 수익도 중간인 거예요. 얘는 말이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익권을 넘겨. 요건 지문형 성격이에요. 그리고 주택주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요. 요건 채권형 성격이에요. 그래서 두 개 짬뽕해 놓은 거예요. 30만 원 갚았네? 그러면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투자자. 그럼 얘 받아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이해가셔야 돼요? 네,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 주택주당 총액이 얼마라고 우리 약속했어요? 100억이에요. 그런데 얘는 중간 형납형 채권 성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 담보를 확보해야 돼. 채권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초과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MPTB 발행액이 요거보단 작아.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해요. 아까 MBB가 얼마였지? 60억. MPTS는 똑같이 100억. 얘는 말이죠. 혼합형의 경우는 그 중간이야. 80억. 그러면 얼마의 초과 담보죠? 20억의 초과 담보입니다. MBB보다 초과 담보의 규모가 크다요, 작다요? 작다요. MBB보다 초과 담보 규모가 작아. MBB보다 적은 초과 담보라는 것, 적은 규모의 초과 담보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어렵게 날라면 MPTB는 초과 담보가 있는데 MBB보다 큰 규모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다음 조기 상환 했네?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하게요? 네,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해야 돼요? 아니, 원리금 수취권 가진 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니까. 돈 받는 게 원리금 수취권이잖아. 돈 받는 건 무조건 원리금 수취권이라니까. 원리금 수취권 가진 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해야 돼. 따라서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얘가 콜옵션 행사하잖아요. 바로 그냥 얘는 해야 돼. 원리금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하면 얘는 콜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으면 좋겠네 하는 게 나왔다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상품이 발행됐는데 중간형이긴 한데 상품의 욕구가 하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수요일날 강의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거기다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게 화요일날 맞춰서 올라오면 좋겠지. 그죠? 근데 어제 하고는 월요일날 맞춰서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자, 의견이 똑같아 달라. 투자자 의견도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1년 짧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만기가 짧으면 좋겠네. 투자한 돈 빨리 회수하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여윳돈으로 투자하니까 만기가 길어도 좋으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너무 길지도 말고 너무 짧지도 말고 수익률도 적당하면 좋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80억을 달인 상품으로 발행할 게 아니라 10억씩, 어떤 놈은 만기가 짧은 거, 어떤 놈은 만기가 긴 거, 어떤 놈은 만기가 중간인 거, 이렇게 다 만기를 다르게 한 거야. 10억씩 80억을. 이해 가셔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만기를 다르게 하는 그룹을 만든 거야. 그룹. 그 그룹을 프랑스어로 트랑시라는 데서 나온 트렌치, 별로 다르게 한 CMO예요. CMO. 오메는 아니야. 오메는 아니고 CMO. CMO가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이 둘을 혼합형이라 그래. 그럼 이제 우리 CMO 할 차례죠? 네, CMO입니다. 오블리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채권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저당 증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얘는 말이죠. 혼합형이고요.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인데 투자자가 원리금 수익권을 가져요. 그리고 발행자가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데 이 혼합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눠 가지기 때문에 요건 지분형 성격, 요건 채권형 성격, 그래서 혼합형이에요. 그런데 주택저당 총액은 100억이라 했고 CMO의 발행액도 80억인데 초과담보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룹별로 다르게 해. 이 그룹별로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MB보다 적은 규모의 초과담보를 확보합니다. 어떻게 그룹별로 다르게 하느냐? 이렇게요. A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룹 또는 클래스인데 이 A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만기가 1년이고 수익률도 되게 낮아. 그리고 여기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면 원금이자가 이렇게 30만 원 갚았잖아요. 얘한테 원금이자를 지급해. 얘가 원금이자 지급될 때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B 트렌치는 이자만 지급돼. 이 그룹은 만기가 3년이고 예를 들면 이자율이 2.1%예요. 그리고 얘가 원금이자 지급되고 그럴 때 얘는 이자만 지급돼. 자, 원금이자가 모두 끝났네? 그럼 얘가 원금이자 지급돼. 그다음 다음 그룹은 C그룹은 만기가 5년이고 수익률 2.3%. 얘가 원금이자 지급될 때 얘는 이자만 지급돼. 그렇게 순서대로 쭉 원금이자 지급되어서 마지막 그룹, 예컨대 8개로 구분했다면 8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다 됐는데 몇 개가 됐던 개수와 상관없이 마지막 그룹은 A, B, C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항상 요 글자를 써요. 자, 읽으세요. 이거 뭐예요? 예, 무슨 트렌치? 예, Z 트렌치에도 좋고 G 트렌치에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방식으로 읽으세요. Z 트렌치 혹은 G 트렌치 해도 좋아요. 마지막의 그룹은 무조건 이렇게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붙이는데 예컨대 기간이 10년이고 이자를 5%라고 가정합시다. 원금이자 지급되고 얘는 자기 순서 올 때까지 돈 한 푼 구경 못 하다가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아요. 근데 말이죠. 여기 조기성환 위험 누가 부담할 것 같아? 네? 투자자가 부담하거든. 그러니까 조기성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렇게 서로 똑같은 이자율이에요. 그룹마다 서로 다른 이자율이에요. 다른 이자율이에요. 참고로 요거는 단기라고 제가 할게요. 단기 트렌치 이렇게 할게요. 요건 중기 트렌치라고 할게요. 중기 트렌치. 요건 장기 트렌치라고 할게요. 장기 트렌치. 질문합시다. 일반 은행들은 주로 무슨 트렌치를 거기다 투자할까? 일반 은행들은 단기 트렌치에 주로 많이 투자해요.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제2금융권의 그런 금융기관들은 주로 어떤 트렌치에 투자할까? 중기 트렌치에 많이 투자해요. 연금, 각종 연금이나 기금, 국민연금 같은 데는 어디에 투자할까? 장기 트렌치를 활용을 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단기 트렌치, 중기 트렌치, 장기 트렌치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는 건데요. 만약에 조기 상환을 했다고 쳐.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자가 부담하지. 근데 조기 상환도 어떤 식으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냐면 30만 원 갚으면 얘한테 가듯이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얘한테 조기 상환해. 그 조기 상환이 이루어져서 끝났네. 그 다음번엔 얘한테 조기 상환해. 그 다음 순서에 얘한테 조기 상환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순서로 조기 상환 순서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콜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콜방어 권한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CMO만큼은 콜방어 하는 권한이 없는데도 콜방어 하는 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러하냐면 질문이요. 단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그렇다.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그렇다. 자, 어느 경우에 투자하면 콜방어 하는 효과가 있을까?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왜?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이렇게 조기 상환에 완전히 이렇게 조기 상환하는 원금을 다 조기 상환하잖아요. 여기 순서가 늦어지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트렌치에 투자하면 콜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CMO는. 콜방어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봐요. 이제 설명하고 제가 외우는 법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MPTS는 지분형이죠. 얘는 말이죠.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자가 가지면서 요거 따라가는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이니까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 아직도 적지 말고 설명을 잘 보세요. 제가 꼭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형입니다. 요거는 발행자고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발행자고. 요거는 혼합형입니다. 요 둘의 혼합형. 그래서 이 둘의 혼합형이다.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에게 주는 것은 지분형 성격이고 주택저당 채권 소유권, 주택저당 채권에 이렇게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을 발행자가 가지는 건 채권형 성격이고 그런데 외울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따라가니까 조기상환 위험 투자자가 부담한다. 외울 때는 T자가 붙은 거는 그냥 투자자라고 하시면 된다. 다. B자가 붙으면 다 그냥 발행자라고 하시면 된다.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T자가 B자가 다 붙거나 아예 안 붙으면 혼합형이다. 혼합형은 뭐가 투자자한테 가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발만 기억해라. 소발, 소유권만 발행자. 나머지는 투자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T자 붙으면 투자자고 B자 붙으면 발행자고 다 붙거나 안 붙으면 소발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외울 거는 진짜 간단해요. 외울 거는 간단해요. 진짜로.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은 시험에 조기상환 위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채무불이행 위험은 뭐 따라간다?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부담합니다. 질문합시다. 얘는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돼요? 투자자. 얘는 발행자. 얘는 발행자.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쪽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맞아 설명 들으셔야 돼요. MPT에서는 투자자 나머지가 발행자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발행자가 부담을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는 원래 투자자가 부담해야 맞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부담하는 셈이므로 요거는 시험에 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엔 이거 중에서 나오지. 주택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MBB나 MPTB 중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온다면 나와. 그러면 33회 때는 얘가 나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고? 발행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막판에? 그냥 잘 모르면 발행자 찍으라고 그냥.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라고. 이해가셨어요? 네, 그렇게. 그럼 이제 비교 또 다시 다른 각도로 비교 또 해보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방금 설명한 이야기. 유형 끝이 S로 끝나는 건 우리말로 끝이 뭐라고 붙이라고. 증권 붙이라고. 끝이 B로 끝나는 건 채권 붙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오블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슨 성격이 강하다고. 채권 성격이 강하다고. 그 다음 얘는 트렌치 수가 하나인 셈이고 얘만 여러 개. 그 다음 무슨 권자 무슨 자는 T자 붙은 건 모조리 투자자가 되고 B자 붙은 건 모조리 발행자가 되고 혼합형의 경우는 소만 발이고 나머지 투자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콜방어 권한이 있다요 없다요? 얘는 없다고 얘는 있다고. 얘는 콜방어 권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합격서에는 원래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 잠깐 설명을 맞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물어봐. 얘는 말이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냐면 투자자가 가지니까 콜방어 권한이 원래 없어.
근데 채권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말이죠. 딱 잘라 불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채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지가 아주 없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 100% 불가가 아니고 99.9%가 불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서 쓴 말이 미약이란 말을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근데 저가 시험 내도 그건 안 내. 그래서 기본서에 다른 선생님들 강의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선 이렇게 그어놨고, 정말 불가라고 하실 분은 불가야 그거야. 99.9%는 안 된다 뭐 불가지 뭐. 권한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외우셔도 시험에 안 나와. 미약이라고 외우셔도 안 나오고, 심지어 가능이라고 외워도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올 거라니까. 그리고 CMO는 어떤 경우 전제가 있어. 가능하긴 한데 그냥 가능이 아니야. 그렇죠. 장기 트렌치에 투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과담보 얘는 없다. 얘는 초과담보 있는데 이놈하고 비교해서 크다요 작다요? 크다. 얘는 작다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지.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문제 잘 풀리는지 봐요. 가요. 24회 문제입니다. 설명 맞아 들으셔야 됩니다. 틀린 것. MPTS는 지분형 증권 맞죠? 지분증권 아니야.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자, 투자자에서 수익은 아까 투자자 얼마 받게? 아니 매달 얼마 받는 거야? 투자자 입장은 29만 원이지. 왜? 저당관리비용 10,000원 뗐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 29만 원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30만 원 갚은 것에 의존하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30만 원 갚았잖아. 그것에 의존해. 매달 29만 원씩 관리비용 빼야 되니까 29만 원씩 통장 들어오겠지. 그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B자 붙었는데 발행자죠. 그럼 발행자라 해야지. X 땡. CMO는 CMO의 발행자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경우를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과 수익의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맞아요? 네 번째, MPTB는 MPTS하고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맞고, 우리 시작할 때 지난 주차에 MBS 말고 상업용 부동산일 때 C자 하나 붙인다 그랬죠? 상업용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게 CMBS. CMBS. 상업용 저당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이 정답. 또 볼까요?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32에 나와요. 33회가 아니라 참 32에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건 MPTS 지분형 맞죠? 그 다음에 MPTB 경우 조기성환위험은 MPTB는 투자자가 조기성환위험 원리금 수익권 가지잖아. 그러니까 조기성환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 투자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은 발행자 소발이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가지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야지. 우리 시험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냥 봐도 답 2번이야. 그 다음에 MBB는 신용보강. 제가 아까 신용보강 부연 설명한다 그랬지. 자, 신용보강 내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고, 자체적으로 신용보강 하는 방법이 초과담보가 있고, 외부적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믿을만한 기관에서 보증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신용을 보강하는 방법에는 초과담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맞고. 네 번째,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 이게 뭐예요? 트렌치잖아. 그래서 자꾸 보셔야 저게 눈에 보인다고.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이 맞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그랬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눈에 이제 공부한 것과 자꾸 매칭시키면 정작 공부할 때는 용어가 너무 어렵고 생소하지만 답을 맞출 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어렵게 배워서 쉽게 답 푸는 게 개론이야. 됐죠? 우리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들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